이봐, 엉뚱한 잠두콩이야. 이리 좀 와봐. 호리키의 목소리도 안색도 변해 있었습니다. 호리키가 방금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아래층에 갔다고 생각하자마자 되돌아온 것입니다. 뭔데? 묘하게 살기 등등해진 우리 둘은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갔고 2층에서 다시 아래층으로 우리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호리키는 멈춰서더니 봐!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방 위의 작은 창이 열려 있었고 그곳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전깃불 아래 2마리 짐승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면서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놀랄 것 없어 등등을 거친 호흡과 함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요시코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계단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습니다. 호르키가 커다랗게 기침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드러누워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때 저를 엄습한 감정은 노여움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묘주의 유령 따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흰옷을 입은 신령과 마주쳤을 때 느꼈을지 모를 아무 소리도 안 나오게 만드는 고대의 거칠고 난폭한 공포였습니다. 저의 새치는 그날 밤부터 나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점점 더 인간을 한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일체의 기대, 기쁨, 공명 등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제 생애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정면에서 정수리에 치명타를 입었고 그 뒤로 그 상처는 어떤 인간에게 접근하더라도 그때마다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동정은 가지만 자네도 이 일로 이제 좀 뼈저리게 깨달았겠지. 이제 나는 2번 다시 여기에 안 올 거야. 이건 마치 지옥 같군. 그렇지만 요시코 씨는 용서해줘. 자네도 어차피 신통한 녀석은 아니잖아. 실례하겠네. 거북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만큼 멍청한 호리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얼마든지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등 뒤에 요시코가 삶은 콩을 수북하게 담은 접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하고서는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니까 앉아. 콩이나 먹자. 나란히 앉아서 콩을 먹었습니다. 아, 실례는 죄인가요? 상대방 남자는 저한테 만화를 그리게 하고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거드름 피우며 놓고 가는 30세 전후의 무지하고 몸집이 작은 상인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그 뒤로는 차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째서인지 그 상인에 대한 증오보다도 처음 발견했을 때 큰 기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한테 알리러 다시 옥상으로 돌아온 호리키에 대한 증오와 노여움이 잠 못 드는 밤이면 부글부글 끓어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고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극,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도 요시코의 신뢰가 더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 뒤에도 오래오래 저한테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루하게 쭈뼛쭈뼛 남의 안색만 살피고 남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버린 자에게 요시코의 순결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누런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요시코는 그날 밤부터 제 일비일소에조차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봐 하고 부르면 흠칫해서 눈길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아무리 익살을 떨어도 절절매고 벌벌 떨고 무턱대고 저에게 경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고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요?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한 얘기를 이 책 저 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코만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왜소한 상인과 요시코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면 저도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단지 어느 여름날의 하룻밤 요시코가 실내에서 그리고 그뿐 그렇지만 그 때문에 내 정소리는 정통으로 얻어맞아 빠개졌고 목소리는 쉬어버렸고 머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새치가 나기 시작했고 요시코는 평생 절절매며 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는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한테는 그다지 괴로운 일도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행복할지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리칠 것도 없이 그 즉시 아내와 이혼하고 새하나를 맞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고 참으면 된다. 어느 쪽이건 남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잘 수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사건은 남편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충격일 뿐이며 언제까지나 무한히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와는 달리 권리를 가진 남편의 노여움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저에게는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생각하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고 또 아내는 그녀가 지켰던 귀한 장점 때문에 능욕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장점이라는 것은 남편이 예전부터 동경하던 순결무구한 신뢰심이라는 한없이 애잔한 것이었습니다. 무구한 신뢰심은 죄인가? 유일하게 믿었던 장점에조차 의혹을 품게 된 저는 더 이상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저 알코올에 손을 뻗칠 뿐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극도로 천박해졌고 저는 아침부터 소주를 마셨고 이빨은 흐물흐물 빠지기 시작했고 만화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춘화를 모사해서 밀매했습니다. 소주를 살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저한테서 시선을 돌리고 절절매고 있는 요시코를 보면 이 녀석은 전혀 경계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니까 그 장사꾼하고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지 않을까. 또 호리키는 아니 혹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하며 의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추궁할 용기는 없어서 예의 불안과 공포에 몸부림치며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는 기껏 비굴한 유도신문 같은 것을 쭈뼛쭈뼛 시도해보고 어리석게도 속으로는 일희일비하면서도 겉으로는 공연히 익살을 떨고 그러고 나서는 요시코에게 저주스러운 지옥의 예물을 가하고 골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잔뜩 취해서 귀가한 어느 날 밤 저는 설탕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요시코는 잠들어 있는 것 같기에 제가 부엌에 가서 설탕 한 통을 찾아내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설탕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길쭉하고 까만 작은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그 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벨은 손톱으로 반 이상 벗겨내져 있었습니다만 남아있는 부분의 영어 문자는 또렷했습니다. DR. 저는 그 즈음 주로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수면제는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불면은 저의 지병과 같은 것이었기에 대부분의 수면제에 익숙했습니다.
이 DR 한 상자면 분명 치사량 이상입니다. 아직 상자의 봉을 따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를 치를 작정으로 이런 곳에, 게다가 라벨을 벗겨서 숨겨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가엾게도 그 아이는 라벨의 서양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손톱으로 반쯤 벗기고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살그머니 컵에 물을 채우고 천천히 상자의 봉을 따서 단숨에 전부 입안으로 털어놓고 컵의 물을 침착하게 다 마시고는 전기불을 끄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죽은 듯이 잠만 잤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실로 처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유예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중얼거린 헛소리는 집에 갈래?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는 당사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말하고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점차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넙치가 아주 불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이었죠. 다들 정말이지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바쁜데 언제나 연말을 노려서 이런 일을 저지르니 이쪽이 죽을 지경입니다. 넙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은 교바씨의 바 마담이었습니다. 마담, 제가 불렀습니다. 응, 뭐? 정신이 들어? 마담은 자신의 웃는 얼굴을 제 얼굴 위에 덮치듯이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요시코와 갈라지게 해주세요. 저 자신도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마담은 몸을 일으키고 가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또한 정말 생각도 못했던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형용하기 어려운 실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갈 테야. 와하하 하고 우선 넙치가 큰 소리로 웃었고 마담도 킥킥 웃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붉히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는 편이 좋겠어. 넙치는 언제까지고 새들새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에 가는 편이 좋겠어. 여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돼. 여자가 없는 곳이라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 그러나 저의 이 바보 같은 헛소리는 나중에 무척 음산한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시코는 제가 요시코 대신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전보다 한층 더 저에게 절절 맺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저도 아파트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여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또다시 싸구려 술을 퍼마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DR 사건 이후로 저는 살이 많이 빠졌고 손발이 노곤해졌고 만화 일에도 점점 소홀해졌고 넙치가 그때 병문안이라며 두고 간 돈을 가지고 큰맘 먹고 혼자서 시즈오카 현에 있는 미나미 이지의 온천장에도 가보곤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평화스러운 온천 여행을 다닐 성격이 못 되었나 봅니다. 요시코를 생각하면 그저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요감방에서 먼 산을 바라보거나 하는 차분한 심정과는 아득히 멀었습니다. 결국 여관에서 내주는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서는 지저분한 찻집 같은 데 뛰어들어가 소주를 그야말로 뒤집어 쓰듯이 퍼마시고 몸이 더 나빠져서 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취한 채 긴자 뒷골목을 여기는 고향에서 몇 병이니 여기는 고향에서 몇 병이니 라고 하는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에 중얼거리듯이 노래하면서 내리는 눈을 구둣발로 차며 걷다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일장기가 그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쭈그리고 앉아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을 양손으로 쓸어담아 얼굴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새길이지? 여기는 어디에 새길이야? 어린 소녀의 서글픈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갖가지 불행한 사람이, 아니 불행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불행은 소위 세상이라는 것에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도 그 사람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해 줍니다. 그러나 제 불행은 모두 제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하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또 우물쭈물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하려면 넙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전부가 잘도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군 하고 어이없어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방자한 놈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너무 약한 놈인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였던 듯 끝도 없이 점점 더 불행해지기만 할 뿐 막을 수 없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급한 대로 우선 적당한 약을 하고 생각하며 가까운 약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인은 플래시 세례를 한꺼번에 받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쳐들고 눈을 크게 뜨더니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크게 뜬 눈에는 경악의 빛도 혐오의 빛도 없었고 거의 구원을 바라는 듯한 그리운 듯한 빛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남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언뜻 그 부인이 목다리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달려가서 부축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여전히 부인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사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큰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약국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시코한테 소금물을 만들게 해서 마신 뒤 아무 소리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 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제 비밀인 각혈이 아무래도 불안해 견딜 수 없어서 그 약방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웃으며 정말이지 솔직하게 부인에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털어놓고 의논했습니다. 술을 그만 드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혈육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돼요. 우리 주인도 폐결핵인 주제에 술로 균을 죽인다고 술만 마시다 수명이 줄었죠.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려워서 도저히 안 마시고는 못 배기겠다는 말입니다. 약을 드릴게요. 술은 그만 드세요. 부인은 목다리를 딸가닥 울리면서 저를 위해 이쪽 저쪽 선반에서 갖가지 약품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미망인으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치바시인과 어딘가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휴학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집에는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부인 자신은 5살 때 알았던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전혀 못 썼습니다. 이건 조혈제, 이건 비타민 주사제, 주사기는 이건 칼슘, 위를 버리지 않게 하는 소화제, 이건 뭐 하면서 대여섯 종류의 약품 설명을 애정을 담아 해주었지만 이 불행한 부인의 애정 또한 저에게는 너무 과했습니다. 모르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초여름쯤에는 쇠창살이 끼워진 창에서 병원 마당의 작은 연못에 빨간 수령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자 뜻밖에도 고향에서 큰형이 넙치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와서는 아버지가 지난달 말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과거를 묻지 않겠다. 생활 걱정도 시키지 않겠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여러 가지 미련이 있겠지만 곧바로 도쿄를 떠나서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해줘. 너가 도쿄에서 저지른 일의 뒤치다거리는 시부타가 대강 해줄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큰형이 진지하게 긴장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향의 산하가 눈앞에 보이는 듯해서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안 계신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제는 안 계신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공연히 무거워졌던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도 상실했습니다. 큰형은 저에게 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마을에서 기차로 너댓 시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동북지방으로는 드물게 따뜻한 바닷가, 온천지가 있는데 그 마을 끝에 방은 5개나 되지만 무척 오래된 집인 듯 벽은 허물어지고 기둥은 벌레를 먹어 거의 수리할 수조차 없는 시골집을 사서 저에게 주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붉은 60살 가까운 못생긴 식모를 한 사람 붙여주었습니다. 어제는 식모한테 칼모틴을 사오라고 마을 약국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여느 때의 상자와는 다른 칼모틴을 사왔는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전 10알 정도 먹고 나서 도통 잠이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배가 이상해져서 서둘러 화장실에 갔더니 맹렬한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도 연달아 3번이나 화장실에 갔던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약상자를 열어보니 그것은 헤노모틴이라는 설사약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누워서 배에 유단포를 올려놓고 식모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봐, 이건 칼모틴이 아니야. 헤노모틴이지. 그렇게 말하다 말고 후후 웃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페인이란 단어는 희극 명사인 것 같습니다. 잠들려고 먹은 것이 설사약이고 게다가 그 설사약 이름은 헤노모틴이라니.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 이상으로 봅니다.